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관악, 동대문, 마포 집값 상승률이 없다. 1억 낮춰도 매수문이 없다. 최근 이거 기사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의 거래 비응학이고 서울이 0.1% 올랐고 수도권은 0.16% 올랐고 강명은 오히려 내렸고 대구, 세종이라든가 지방세가 뚜렷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대구나 세종 이렇게 지방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하락세가 제가 거기 지방까지 다 둘러보는 건 아니지만 하락세가 일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두 가지 양대 축이 있죠. 하나는 수요 공급 측면, 하나는 금융 측면인데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 금리 인상, 유동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방 압력이 존재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유동성을 좀 더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동성이 급격하게 흡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승률은 줄어들지언정 지금 플러스 위로 아직은 있다라는 얘기고, 하지만 이게 어쨌든 하락 압력을 계속 존재할 겁니다. 내년에는. 그렇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하나는 하락하고 하나는 상승 압력인데 이 상승 압력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아직은 내년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지방에서는 이것도 내려가고 거시경제적인 측면도 내려가고 공급 측면에서도 내려갈 수 있죠. 지역별로 공급량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대구와 세종이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죠. 몇 년치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공급량이 좀 꽤 많으니까,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 원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서울 수도권 외에는 잘은 모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위주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보시면 공급난 해결하는데 본격 하락 아니다 이런 주장 계속 나오고 있고, 강남권은 상승세이면서 양극화가 심해질 것. 이거는 정말 제가 수도 없이 수년간 한 5년간, 하여튼 방송 이후로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양극화라는 키워드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듣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강남권이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거는 39억 5천이니 42억이니 45억이니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죠. 이 와중에. 그리고 신저가와 신고가가 같이 공존하는 시기를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고가 찍는 것들은 다 어디겠습니까? 대부분 핵심 지역이에요. 신저가는 비핵심 지역이라고 표현해야겠죠? 비핵심 지역이에요. 나중에 전세도 이러한 현상이 생겨납니다. 전세도 좋아지는 거, 여전히 유지가 되고 높은 금액이 형성하는 것들은 핵심 지역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세 가격이 떨어질 지역들은 비핵심지부터 먼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핵심지부터 먼저 사라. 그리고 핵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서울이기 때문에 무조건 서울을 우선적으로 사라라는 것을 제가 수년간 얘기를 말씀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냐? 지금 집값 상승률이 0%인 건 왜 그러겠어요? 정확한 원인은 우리가 개개인한테 다 물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대출에 대한 규제로 인해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죠.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 있지만, 내가 살려고 했는데 대출을 갑자기 막아. 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대출을 아예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출 없게 되면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죠? 거의 한 80에서 90%는 다 대출을 안고 사는 건데, 이걸 딱 막아버리니까 당연히 강제적으로 수요가 끊겼죠. 수요 심리가 끊긴 건지 아니면은 사고 싶지만 대출에 의해서 못 사게 된 건지는 이제 내년 시장 가보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 총량 규제로 막혀 있고 내년서부터는 좀 풀릴 테니까.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대출금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괴리가 거의 4% 이상 포인트 납니다. 그죠? 대출금리 거의 5%라고 얘기하는데, 4에서 5% 얘기하는데 기준금리 1%. 그럼 3에서 4%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괴리가 생긴 적이 있었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지금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에 비해서 대출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대출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예대 마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올리는 겁니다. 근데 내년에 총량이 풀리게 되게 되면은 너도 나도 이제 해줄 수 있게 환경이 되게 되면은 비록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더 높다고 절대로 예상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괴리가 줄어들게 되면서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출금리는 오히려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대출 환경도 지금보다 나아지게 되고, 금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대출이 퍼지게 되고, 그럼 다시 이제 집을 사는 수요가 생기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하는 겁니다. 어떤 게 맞을지 내년 시장 가봐야 되는 건데, 지금의 12월 달에서는 대출 규제를 인위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 가격 하락이 대세 하락의 전조다라고 강조할 수 없는 겁니다. 대세 하락의 전조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확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대출 규제가 풀리는 내년 초까지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대출 풀리게 되면은 뭐 무리 없이 다시 상승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이건 내용은 다 뭐 좀 잘 떨어진다 뭐 주춤하다 하는 거죠. 지금 주간 아파트 변동률 추이를 보게 되면은 아직도 플러스에 머물러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 10월 4일부터 지금 12월 6일 두 달간에 계속 하락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다 그런 내용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주춤하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은 주춤할 수밖에 없고 거래가 없다라는 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뭐 대출을 아예 안 해주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죠. 내년에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느냐? 오늘 당정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계획을 두고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좀 완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당 측입니다. 야당이라면 항상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여당 측에서도 DSR 등 일부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 정책의 불확실성 높아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서민 실수요들 최대한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할 수 있을지 보고를 받아볼 것. 왜냐하면은 지금 규제를 했어요. 물론 서민들을 규제하려고 규제한 대출 그 강화 정책은 아닌데 부작용으로 인해서 서민들까지 다 대출을 못 받게 되고 중산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 힘들어진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금리 올라가게 되면 부자들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이 힘들겠습니까? 가처분 소득이 작은 저소득층이 힘들어지는 마당에 대출까지 안 되게 되면은 뭐 사채 시장을 쓰라는 거예요? 금융권에서 저리로 최대한 빌려줘야죠.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뭐 총량에서 제외하겠다. 뭐 이런 등등등 이러한 정책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울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되는 차주별 DSR 규제를 포함해 일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내년 대선이다 보니까 뭐 정부의 어떤 레임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약발이 잘 안 먹히는 것도 있고 또 뭐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여당 대표 주자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 금융 통제를 시작해서 배려의 현장성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그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무리한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다 조정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대출을 풀어주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다시 공급 부족과 맞물려서 가격이 상승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 올리잖아요. 기준금리 올려도 여러분들 지금 대출금리가 이미 상당히 높아진 상태의 대출금리, 기준금리가 꽤 높아진 상태의 대출금리를 이미 적용받고 있으신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간 강중 기조를 걸어왔던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최근 들어 유연한 관리를 강조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총량 관리를 하반기 대폭 강화해서 하고 있던 당분간 지속했겠지만 어쩌고저쩌고 해서 올해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발언 자체가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내년 가격이 또 어떻게 더 변동될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밌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책 나오고 나서 규제가 지금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정부 동안에 거의 2배가 올랐다. 이번에 어저께 경실련에서 그런 발표를 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명목 가격이 2배 올랐으니까 투자금, 그러니까 전세한고 투자했던 분들은 거의 500%, 700%, 800% 이것도 부지기수입니다. 6천만 원 투자했는데 뭐 한 6, 7억 올라? 그럼 1000%에 1000% 가격 상승분이 세전 수익이긴 하지만 자 그런 상태인데 근데 이 와중에서도 빠졌던 적이 없었느냐? 있었죠. 몇 번 빠졌습니다. 문정부 출범 한 3번 정도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제 빠졌냐면은 정책 나오고 나서부터 빠졌어요. 문정부가 30개 정도의 정책을 내놨는데 그 중에서 굵직한 것들이 좀 있죠. 자, 보시면 2017년 5월 이후 3번의 하락기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 매매 가격 지수,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한 시기가 2017년도 8월 9월. 이때 뭐 나왔습니까? 이때 뭐 나왔죠? 2017년도에 뭐 나왔지? 이제 파리대책 나왔죠. 파리대책. 네, 파리대책 나오니까 바로 주춤. 오, 정부가 세게 나오려나 보다. 물론 그 정부가 5월 달에 들어서고 나서 처음 그 내보내는 정책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한 세네 개 정도 그 경고성 어떤 정책을 내보냈는데 좀 구체화되면서 좀 큰 폭탄을 터트린 거는 이거였죠. 물론 그 결과론적으로 큰 폭탄이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불발탄이긴 한데 어쨌든 큰 폭탄 터트린 게 이 파리 대책이었고요. 여러분 기억 속에 남는 것들. 이것도 잠깐 빠졌어요. 주춤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고 18년도 11월에서 19년도 6월 달에는 18년도에는 9.13 대책이 나왔나요? 9.13 대책이 나왔었죠. 자, 9.13 대책 나온 다음에 이제 가격이 내년, 그러니까 이듬해 18년도 9.13 대책이 나왔으니까 이듬해 6월까지 빠졌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서울 지역 얘기라는 거고요. 이때도 한창 파티를 벌인 곳이 있었죠. 어디였죠? 경기도. 네, 경기도가 이때 완전 날개를 달고 뻗어나갔었던 그 시점이었죠.
저도 2019년도 초반에 그 김포 쪽에 아파트 지인들이나 고객들 사줬던 것들이 보통 얼마였냐면 갭이 작은 건 6천에서 말하나 8천이었습니다. 갭이 30평대 아파트가 10년 이내 차의 신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때 얼마였냐면은 4억 내외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7억 내외 하거든요. 그러니까 3억 올랐죠. 근데 투자 금액이 보통 한 평균 한 6,500에서 7천 정도니까 한 4배 반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400%에서 450%가 상승분입니다. 3년이 채 안 됐죠. 2년 반. 그죠? 뭐 3년이라고 보더라도 뭐 그 정도 기간 동안에 한 4배 반 정도의 수익률 올려주면 좀 괜찮지 않나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였죠. 예, 뭐 서울 쪽은 그때 잠깐 주춤했고 서울하고 경기도 괴리가 가격 갭이 멀어지다 보니까 경기도가 치고 올라오고 경기도 치고 올라오니까 다시 또 하반기부터 서울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그 시기였죠. 그리고 이제 뭐 이때 3기 신도시도 막 발표를 했었던 그런 시기였고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그 19년도 말에 12.16 대책 나왔었고 뭐 하도 많아갖고 저도 지금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뭐 그런 굵직한 것들이 있었던 시기에 어쨌든 잠깐 주춤했었던 그런 것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도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거래량을 끊어놓게 되면서 가격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대출이 다시 완화된다. 그리고 어떤 금리 같은 것들의 조정이 지금 상태에서 뭐 크게 변동 없을 것 같은데 대출 금리는 이럴 경우에는 다시 또 공급 부족하고 맞물리면서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학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금리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영향력을 많이 두시는 것 같고 제가 저처럼 이렇게 좀 현장에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공급 부족에 대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워낙 많이 겪어봤거든요. 공급 부족할 때 가격 상승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하락 압력, 상방 압력이 있을 때는 합쳤을 때는 공급 부족이 훨씬 더 세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내년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뭐 불과 얼마입니까? 한두 달? 한 두 달 정도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이제 가격이 상승할지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질지에 대한 시기는 그 정도 시기만 기다려봤다가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죠. 예, 뭐,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좀 뒤에 있었네요.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뭐, 하여튼 뭐 대책이 나왔다가 잠깐 일시적으로 조정됐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약간 조삼모사 같은 거죠. 그죠? 네, 조삼모사 같은 거. 잠깐 빠지는 듯 하다가 오히려 더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 뭐, 임대차 3법도 포함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런 상황에서 월세 지수가 최고치랍니다. 정부의 전세 안정, 자평은 착시효과다. 자, 인석 유동성 통제에 따른 가격 상승폭 둔화와 거래 절벽 상황이다. 근본 원인은 수급에 대한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라 지난 3번의 하락기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상승에 이어질 걸 저도 일단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선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